안녕하세요. 기풍쌤입니다. 이 시간에는 커말 1급 필기 2017년 1회 컴퓨터 일반 1번부터 20번까지의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멀티미디어의 동영상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 문제는 멀티미디어 동영상에 관한 문제네요. 그렇죠? 자, 먼저 풀이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멀티미디어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디지털화. 앞으로는 계속 아날로그에서 디지털화로 계속 발전하고 변해가고 있습니다. 자, 비선형성. 데이터가 한쪽 방향으로 정해진 방향으로만 전달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방향으로 데이터가 전달이 됩니다. 자, 통합성. 그림, 음악, 영상이 이렇게 분산돼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통합해서 나타납니다. 자, 쌍방향성. 데이터가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는 게 아니라 양쪽 방향으로 흐릅니다. 자, 멀티미디어 포맷, 멀티미디어 확장자가 있습니다. 자, 그림에는 자, 비트맵, 이 2차원입니다. 비트맵과 벡터가 있습니다. 비트맵에는 JPG, 우리가 많이 쓰는 JPG가 있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그림이 가능한 우리가 움짤이라고 말하는 GIF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도 압축이 안 된 자, 원본 그대로 나타난 용량이 큰 BMP 파일이 있고 PCX, TIF, TIFF 등이 있습니다. 자, 벡터 파일이 있습니다. 아무리 확대해도 깨지지 않습니다. 비트맵은 확대하면 톱니바퀴 모양, 계단식 모양으로 다 깨져서 사각형 모양으로 다 깨져서 나타나요. 근데 벡터는 아무리 확대해도 깨지지 않습니다. 자, 일러스트로 만드는 AI, 그다음에 코렐 드로우로 만드는 CDR, 그다음에 인터넷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WNF가 아니라 WMF입니다. 이거 잘못 나왔습니다. WMF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EPS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음악 파일이 있습니다. 음악 파일에는 웨이브, 그 다음에 미디, mp3가 있습니다. 미디는 사람의 목소리는 저장할 수 없고 악기 소리만 저장할 수 있습니다. 용량이 작습니다. mp3, 가장 최고의 좋은 음질을 들을 수 있는 것을 우리는 mp3라고 합니다. 이거는 소리 파일이라고도 그러고 사운드 파일이라고도 그럽니다. 자, 영상 파일엔 뭐가 있을까요? mp4, 우리가 가장 요즘 많이 사용하는 게 mp4에 왜? 화질도 좋고 용량이 작습니다. 그 다음에 윈도우즈에서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AVI, WMV, 자, MOV는 뭐예요? 애플사에서 만든 동영상 압축 기술입니다. 자, MPEG이 있습니다. MPEG은 다양한 압축 기술이 있어요. 압축 포맷이 있습니다. MPEG1, MPEG1, MPEG2, MPEG4, MPEG7, MPEG21.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문제 볼까요? 1번. 국제 표준화 단체인 MPEG에서는 다양한 규격의 압축 포맷과 부가 표준을 만들었다. 자, 그러면 맞아요. 다양한 규격의 압축 포맷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MPEG1도 있고 MPEG2도 있고 MPEG7도 있고 MPEG21 등이 있습니다. 다양한 규격의 압축 포맷이 있습니다. 2번 비디오 스트리밍은 인터넷에서 영상 파일을 다운로드하면서 실시간 재생하는 기법이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에서 실시간으로 영상을 보는 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그것을 스트리밍이라고 합니다. 스트리밍. 자, 3번 미디는 애플사에서 개발한 동영상 압축 기술로 C컷신 작업을 통해 작성된다. 틀렸어요. 여러분, 미디는 뭐예요? 동영상 압축 기술이 아니라 사운드 압축 기술입니다. 알겠죠? 소리 압축 기술입니다. 애플사에서 개발한 동영상 압축 기술은 뭐예요? 요거는 MOV입니다. MOV. 자, 4번 AVI는 윈도우즈에서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표준 동영상 파일 형식으로 별도의 하드웨어 장치 없이 재생 가능하다. 맞아요. 그렇죠? 우리 AVI는 윈도우즈에서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표준 동영상 파일 형식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하드웨어 장치 없이도 재생이 가능합니다. 모든 여러분 재생 프로그램에서 영상 재생 프로그램에서 재생이 가능합니다. 자, 관연도 멀티미디어에 관한 관연도 문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다음 중 멀티미디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만 한번 보겠습니다. 3번 국제 표준 규격인 MPEG은 윈도우즈 표준 동영상 파일 형식으로 윈도우즈에서 별도의 하드웨어 장치 없이 재생할 수 있다. 이건 뭐예요? 이건 MPEG이 아니라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맞습니다. AVI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그렇죠? 3번이 틀렸네요. 자, 다음
2번. 다음 중 멀티미디어 그래픽과 관련하여 렌더링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여러분 멀티미디어 그래픽 기법에 관한 문제네요. 그쵸?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풀이 한번 보겠습니다. 멀티미디어 기법 디더링, 제한된 색상을 이용하여 복잡한 색을 구현해내는 방법, 이것을 디더링이라고 합니다. 이미지를 3차원으로 나타내는 기법, 이거는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자, 렌더링, 3차원 이미지에 명암이나 색상을 입혀서 사실감 있게 표현한 거죠. 이 표이 아니라 이 표입니다. 그쵸? 이 표, 사실감 있게 표현한 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우리는 그것을 렌더링이라고 합니다. 자, 모핑, 두 개의 서로 다른 이미지를 부드럽게 연결하는 기법을 우린 모핑입니다. 자, 안티 엘리어싱, 이미지 모서리 부분에 계단 현상의 깨짐을 부드럽게 처리하는 기법, 이것은 안티 엘리어싱이라고 합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1번, 제한된 색상을 조합하여 새로운 색을 만들어내는 기법이다. 이걸 뭐라 그랬다고요? 이거는 디더링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디더링. 2번, 두 개의 이미지를 부드럽게 연결하여 변환하는 기술. 이것은 뭐라 그래요? 이것은 우리는 모핑이라고 합니다. 모핑. 자, 3번, 3차원 그래픽에서 화면에 그린 물체의 모형에 명암과 색상을 입혀 사실감을 더해주는 것.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거를. 네? 이거는 우리는 렌더링이라고 그러죠. 렌더링. 자, 4번, 그림의 경계선을 부드럽게 처리해주는 필터링 기술. 이건 안티 엘리어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림이 이렇게 사각형일 때는 문제가 안 되지만 그림의 모서리 부분을 이렇게 둥글게 처리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둥글게. 그럼 이 둥근 부분을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깨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부드럽게 처리하려고 했는데 이 부드럽게 처리하는 기술을 우리는 안티 엘리어싱이라고 합니다. 답은 3번이네요. 그렇죠? 3번이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렌더링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3번. 다음 중 컴퓨터 보안 기법의 하나인 방화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 문제는 무엇을 물어보는 거예요? 방화벽에 관한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 방화벽의 단점. 방화벽은 뭐예요? 파이어웰이라 그래서 외부의 불법적인 침입을 우리는 막는 거예요. 그렇죠? 외부의 불법적인 침입을 막는 걸 우리는 방화벽이라고 합니다. 방화벽을 사용하면 시스템 부하가 증가돼. 외부에서 들어오는 불법적인 그 접근을 막기 위해서 계속 작동하기 때문에 시스템의 부하가 증가되고 병목 현상, 속도 저하가 생깁니다. 자, 근데 방화벽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외부의 불법적인 침입은 막을 수 있는데 내부의 불법적인 침입은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술 유출 사건 같은 것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원래 나라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기술들이 있어요. 근데 그 기술들을 어떻게 유출해 나갈 수가 있어요? 이것들은 뭐예요? USB를 통해서 가져가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 내부의 불법적인 침입은 막을 수 없는 게 방화벽의 큰 단점입니다. 그 다음에 전자메일 바이러스나 온라인 피싱 등은 컴퓨터에서 직접적인 침입이 아니므로 방지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알겠죠? 그리고 바이러스는 여러분 방화벽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바이러스는 뭐예요? 반드시 백신을 설치해서 바이러스를 잡아줘야 됩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1번. 전자메일 바이러스나 온라인 PC 등을 방지할 수 있다. 틀렸어요. 여러분, 방화벽은 외부의 불법적인 침입을 막는 거지 바이러스나 온라인으로 들어오는 것들은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알겠죠? 직접적인 침입이 아니기 때문에. 자, 나머지들은 여러분 한번 제가 그냥 읽어볼까요? 2번, 해킹 등에 의한 외부로부터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사용하는 보안 기법이다. 맞아요. 남의 정보를 빼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방화벽입니다. 3번, 외부 침입자의 역추적 기능이 있다. 맞습니다. 내한테 여러 경로를 통해서 나한테 침입해 왔어도 역추적을 통해서 우리가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방화벽이 설치되어 있으면. 4번, 내부의 불법 해킹은 막지 못한다. 네, 내부의 불법 해킹은 절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만 우리가 차단을 해줍니다. 자, 7번이 아니라 관련 후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중 시스템 보안을 위해 사용하는 방화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만 한번 보겠습니다. 3번,
방화벽을 운영하면 네트워크의 부하가 감소되며 틀렸어요. 네트워크의 부하가 증가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왜 네트워크의 부하가 증가돼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격을 막으려고 정말 온 정신을 집중해서 하고 있으니까 예, 부하가 증가해요. 부하가 증가. 알겠죠? 네트워크 트래픽이 게이트웨이로 집중된다. 네, 답은 3번입니다. 4번. 다음 중 컴퓨터 바이러스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거 바이러스에 관한 문제네요. 그렇죠? 바이러스. 자, 바이러스 풀이 한번 볼까요? 바이러스 감염 경로는 뭐예요? 불법 복제에도 감염이 되고 컴퓨터 통신에 의해서도 감염이 되고 컴퓨터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해도 감염이 될 수 있고 또 랜을 통해서 인터넷 랜선을 통해서 감염될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디스크 및 프로그램을 통해서 감염이 되고요. 자, 보겠습니다. 자, 바이러스 감염 증상은 컴퓨터 켜는 시간이 한참 걸리고 또 어떤 건 프로그램이 실행되지도 않고 또 프로그램이 평소보다 또 오래 걸리고 화면에 이상한 글자가 나타나고 여러분 저도 전에 해킹을 당한 적이 있어요. 마우스가 자기 마음대로 막 움직여요. 그러면 컴퓨터가 딱 꺼지더니만 딱 켜지는 거예요. 내가 잠깐 여기 놀러 왔다 간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화면에 딱 뜬 게 메모장으로 딱 떠 있었어요. 뭔가 빼앗긴 느낌이었어요. 네, 공허한 느낌? 네, 그렇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1번 옳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옳지 않은 것 1번 디스크의 부트 영역이나 프로그램 영역에 숨어있다. 그럼요. 부트 영역에 숨어있는 걸 우린 부트 바이러스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프로그램 영역에 숨어있다가 실행되기도 합니다. 2번 자신을 계속 복제할 수 있으며 다른 프로그램을 감염시킬 수 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바이러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바이러스는 나만 간직한 게 아니라 남한테 옮기는 특징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신을 계속 복제할 수 있으며 자신을 계속 복제하는 것은 원바이러스의 종류이기도 해요. 그렇죠? 3번 인터넷과 같은 통신 매체를 통해서만 감염된다. 이게 맞는 말인데 왜 틀렸을까요? 뭐뭐만 했기 때문에 틀립니다. 여러분 뭐뭐만. 여러분 시험장 가서 잘 모르겠으면 뭐뭐만 반드시 뭐뭐 할 수 없다. 이런 거 찍으시면 돼요. 인터넷과 같은 통신 매체로만 감염되는 게 아니라 불법 복사에도 감염이 되고 컴퓨터를 공동 사용해도 감염이 되고 물론 통신 매체를 통해서도 감염이 됩니다. 4번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성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맞아요. 소프트웨어만 안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드웨어를 완전히 못 쓸 수도 있어요. 하드를 완전히 바꿔야 될 수도 있어요. 하드 디스크를 완전히 바꿀 수도 있어요. 여러분 랜섬웨어 잘못 걸리면 옛날에 시스템이 완전히 나갈 때가 있었어요. 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백신이 많이 개발돼서 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5번 다음 중 사물 인터넷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사물 인터넷, 우리 IoT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제 앞으로 계속 많이 나올 문제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지금 사물 인터넷을 많이 배우고 공부하고 또 추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1번 IoT라고 하여 개인 맞춤형 스마트 서비스를 지향한다. 맞습니다. 2번 사람을 제외한.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모든 그 인간을 위해서 발달된 모든 기술이나 제품들은 인간을 제외하고 사용하는 건 없습니다. 알겠죠? 다 뭐예요? 사람들한테 유익함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사용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 사람과 사물을 연결하고 사람과 공간을 연결해 주는 겁니다. 자, 사물과 공간 데이터 등을 이더넷으로 서로 연결해 주는 무선 통신 기술을 의미한다. 여기서 뭐가 틀렸어요? 사람을 포함한 일이면 이 문제가 맞습니다. 사람을 여기 제외한 이래서 틀렸어요. 그렇죠? 답은 2번입니다. 나머지 3번, 4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6번 다음 중 웹브라우저를 이용하여 실행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것은 웹브라우저에 관한 문제네요.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웹브라우저는 뭐죠? 요즘은 엣지 많이 쓰잖아요. 엣지 아니죠? 크롬 많이 쓰죠. 크롬 이런 것들을 뭐라 그래요? 웹브라우저라 그러잖아요. 자, 웹브라우저의 특징이네요. 1번 웹페이지의 내용을 저장하거나 인쇄할 수 있다. 그럼요.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자, 이렇게 엣지나 크롬 인터넷 옛날에 많이 썼던 건 뭐죠? 익스플로잖아요. 익스플로 풀이 아니라 플러. 자, 이런 것들은 뭐예요? 자, 비디오나 애니메이션, 플러그인을 설치하여 비디오나 애니메이션 같은 멀티미디어 파일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인터넷 안에
애니메이션이나 비디오가 있으면 거기에 플러그인을 설치해서 그것들을 재생시켜 줍니다. 알겠죠? 네, 맞습니다. 3번 HTML 및 XML 형태의 소스 파일을 볼 수 있다. 맞아요. 여러분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소스 보기 하면 거기에 HTML 및 XML 형태의 소스를 볼 수 있습니다. 4번 원격의 컴퓨터에 접속하여 자신의 컴퓨터처럼 사용할 수 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크롬이나 엣지를 통해서 다른 컴퓨터에 접속해서 내 컴퓨터처럼 사용해 본 적 있나요?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그건 웹브라우저의 기능이 아닙니다. 알겠죠? 자, 답은 4번이네. 그러면 원격의 컴퓨터에 접속해서 자신의 컴퓨터처럼 사용할 수 있는 건 이걸 뭐라 그래요? 이것을 우리는 텔넷이라고 합니다. 텔넷 서비스입니다. 알겠죠? 네. 다음 7번 다음 중 인터넷 주소 체계에서 IPv6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 IPv6에 관한 문제네요. 자, 풀이를 먼저 보고 하겠습니다. 자, IPv6는 IPv4부터 할까요? 여러분 전에는 IPv4로 썼어요. IPv4는 10진수로 이루어져 있어요. 10진수라는 건 뭐예요? 0서부터 9까지의 숫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숫자와 점으로 구분되어 있다만 여기 숫자 점 숫자 맞습니다. 주소의 전체 길이는 8비트가 4개 있어 32비트다. 여기에 8비트. 여러분 여기에 8비트라는 건 뭐예요? 8비트라는 건 2의 8승이에요. 2의 8승은 뭐예요? 256이 나와. 2를 8번 곱하면 256이 나와요. 요게 8비트라는 것은 뭐냐면 0서부터 시작해서 255에 있는 숫자 중에 하나를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8비트라고 합니다. 자, 주소 체계는 A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 D 클래스, E 클래스로 나누어집니다. 자, 이게 IPv4는 이런 형식으로 숫자점 8비트가 4개 있는 32비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컴퓨터를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컴퓨터가 IP 주소가 고갈됐어요. 그래서 등장한 게 뭐냐면 IPv6입니다. 주소의 각 부분은 16진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16진수는 뭐예요? 0서부터 9까지 외에 A서부터 F까지 있는 것을 16진수라고 합니다. 주소의 각 부분은 콜론으로 구분이 돼. 여기 보니까 콜론으로 주소의 각 부분이 콜론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네요. 주소의 전체 길이는 16비트가 8개 있는 128비트다. 맞아요. 여기 16비트에서 8개 있으니까 128비트가 됩니다. 0이 연속되는 경우에는 0을 생략할 수 있다. 그럴 때는 이렇게 콜론을 연속해서 2개를 써줍니다. 알겠죠? 주소 체계는 유니캐스트, 멀티캐스트, 애니캐스트로 구분됩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IPv6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이네요. 자, 1번. 나머지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고요. 제가 여기 설명의 풀이 과정을 해드렸으니까 1번 보겠습니다. 16비트씩 8부분으로 구성되면 이건 맞네요. 그렇죠? 16비트씩 8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128비트이며 각 부분은 점으로 구분되어 있다. 틀렸어요. 점이 아니라 뭐죠? 콜론으로 구분되어 있잖아요. 여기 보세요. 주소의 각 부분은 콜론으로 구분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콜론으로 이렇게. 콜론. 알겠죠? 자, 다음 8번. 다음 중 정보를 전송하기 위하여 송수신기가 같은 상태. 이 문제는 송수신기가 같은 상태를 무엇이라 하나 이런 뜻이에요. 유지하도록 하는 프로토콜의 기능을 의미하는 것은? 자, 여러분 보겠습니다. 이런 프로토콜에는 연결 제어 기능, 흐름 제어 기능, 오류 제어 기능, 동기화 기능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동기화가 송수신기를 같은 상태로 연결하는 걸 동기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러분 싱크로나이징이라는 거 아시죠? 그 물속에서 두 사람이 이렇게 코를 막고 똑같은 동작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왜 싱크로나이즈라 그래요? 싱크가 동기란 뜻이에요. 서로 딱 맞춘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딱 맞춰서 한다는 뜻이에요. 싱크로나이즈가. 동기화가 뭐예요? 우린 주파수를 딱 맞추는 걸 싱크를 맞춘다 그래. 싱크가 서로 맞아야지만, 즉 동기화가 서로 돼야지만 우리가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음성 데이터든 문자 데이터든 싱크가 맞아야지만 됩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송수신기가 같은 상태가 되어서 데이터가 오고 가는 것을 우리는 동기화라고 합니다. 동기화. 자, 5번 보겠습니다. 관련도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컴퓨터 통신에서 사용하는 프로토콜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프로토콜은 뭐라 그랬어요?
통신 간의 약속을 우리는 프로토콜이라 그래요. 프로토콜. 우리는 여러분 통신을 할 때는 반드시 프로토콜이 있어야 돼요. 자, 이게 뭐예요? 서로 간의 약속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데이터 통신 시스템에서 그 구성하는 기본 요소들이 뭘 것 같아요? 데이터가 서로 통신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송수신자가 있어야 돼요. 송신자와 수신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걸 하나로 묶어서 송수신자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전송 매체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전송 매체. 내가 뭐 인터넷으로 서로 전송할 건지, 내가 뭐 전화기로 서로 전송할 건지, 이런 전송 매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프로토콜이 있어요. 서로 간에 약속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프로토콜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게 옛날에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예요.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나머지는 한번 쭉 다 읽어보세요. 자, 이거는 뭐 1번 볼까요? 그럼 한번 제가 같이 읽어보죠. 뭐 1번. 통신망에 전송되는 패킷의 흐름을 제어하여 시스템의 전체의 안정성을 유지한다. 이게 무슨 기능이에요? 흐름 제어 기능이잖아요. 흐름 제어 기능.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송수신기 사이와 같은 상태를 유지하도록 동기화하는 기능이다. 이건 뭐예요? 송수신기 사이가 같은 상태를 유지하도록 동기화하는 기능. 이거는 뭐예요? 동기화 기능이네요. 그렇죠? 3번. 데이터 전송 도중에 발생하는 오류를 검출한다. 이거는 뭐예요? 오류 제어 기능이네요. 오류 제어 기능. 4번. 네트워크에 접속한 다양한 단말 장치를 자동으로 인식하고 호환성을 제공한다. 이건 프로토콜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기능이잖아요. 그렇죠? 다양한 단말 장치를 자동으로 인식하는 것부터 이건 프로토콜의 기능이 아니에요. 그렇죠? 호환성을 제공한다. 네. 답은 4번이네요. 9번. 다음 중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객체 지향 언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객체 지향 언어, 객체를 지향하는 언어란 뜻이에요. 지금 이 문제는 객체 지향 언어가 문제네요. 그렇죠? 자, 보세요. 풀이보겠습니다. 객체 지향 언어의 특징이 있습니다. 상속성, 캡슐화, 추상화, 다형성, 오버로딩 등이 있습니다. 객체 지향 언어가 있습니다. 객체 지향 언어는 자바, C++, C#, 스몰토크 등이 있습니다. 자, 우리 베이직이나 파스칼이나 C 언어는 절차 지형 언어라고 합니다. 자, 1번.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함수를 객체로 묶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언어. 우리 객체로 묶어서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이 언어를 우리는 객체 지향 언어라고 합니다. 2번. 상속, 캡슐화, 추상화, 다형성 등을 지원한다. 이거는 객체 지향 언어의 특징입니다. 맞습니다. 3번. 시스템의 확장성이 높고 정보 운표가 용이하다. 맞습니다. 자, 4번이 왜 틀렸을까요? 대표적인 객체 지향 언어로는 베이직, 파스칼, C 언어 등이 있다. 틀렸어요. 베이직, 파스칼, C 언어는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절차 지향 언어라 그랬어요. 절차 지향 언어. 그럼 객체 지향 언어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바가 있고, 그쵸? C++ 있고, 뭐 스몰 토크들이 있어요. 그쵸? 자, 이런 건 객체 지향 언어입니다. 답은 4번이 틀렸네요. 자, 10번. 다음 중 디스크 조각 모음을 실행할 수 있는 대상으로 옳은 것은? 자, 디스크 조각 모음에 관한 문제네요. 디스크 조각 모음은 뭐예요? 하드 디스크의 단편화를 제거하기 위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조각들을 한데 모아서 속도도 빠르게 해주고 안정성도 좋게 하는 것을 우리 디스크 조각 모음이에요. 사실은 이제 윈도우 10부터 디스크 조각 모음 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럼 디스크 조각 모음을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CD롬은 디스크 조각 모음을 할 수 없습니다. 자, 네트워크 드라이브. 남의 컴퓨터에 가서 왜 디스크 조각 모음을 해요? 남의 컴퓨터에 들어가서 네트워크 드라이브는 디스크 조각 모음을 할 수 없습니다. 자, USB도 할 수 없고 윈도우즈가 지원하지 않는 형식의 압축 프로그램. 여러분, 윈도우즈가 지원하지 않는데 어떻게 디스크 조각 모음을 할 수 있겠어요? 자, 10번의 답은 뭐예요? 그래서 3번이네요. 외장 하드 드라이브. 자, 내장 하드 드라이브든 하드 디스크든 외장 하드 디스크든 여러분 다 뭘 할 수 있어요? 디스크 조각 모음을 할 수 있어요. 디스크 조각 모음을 하면 뭐가 좋아진다고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조각들을 한데 모아서 일렬로 쫙 배치를 하니까 속도도 빨라지고 안정성도 좋아집니다. 알겠죠? 다음 11번. 다음 중 컴퓨터에 사용하는 자료의 표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료 표현에 관한 문제네요. 1번.
실수형 데이터는 정해진 크기의 부호와 가수부로 구분하여 표현한다. 자, 그럼 이게 왜 틀렸어요? 여기 스프리 한번 볼까요? 부호부는 1비트 맞아요. 1비트 있어요. 그쵸? 지수부는 8비트. 지수부가 빠졌네요. 여기. 그쵸? 실수형 데이터에 지수부가 있는데 가수부는 7비트. 틀렸어요. 가수부가 몇 비트라고요? 23비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는 부호부는 1비트. 실수형 데이터의 부호부는 1비트. 지수부는 8비트. 가수부는 23비트입니다. 틀렸네요. 그죠? 부호부는 1비트는 맞는데 가수부가 7비트라 그랬어. 가수부는 뭐예요? 23비트입니다. 그리고 지수부 8비트도 빼먹었습니다.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12번. 다음 중 아날로그 컴퓨터와 비교하여 디지털 컴퓨터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번 문제는 아날로그 컴퓨터와 디지털 컴퓨터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컴퓨터는 아날로그 컴퓨터예요? 디지털 컴퓨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컴퓨터는 디지털 컴퓨터입니다. 네, 마이크로 컴퓨터예요. 여러분 알겠죠? 자, 여러분, 자,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지털은 눈에 보이는 숫자나 문자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목탕에 가서 몸무게를 쟀는데 정확하게 숫자로 80 나오면은 80은 뭐예요? 살이 좀 찐 건가요? 네, 제가 80입니다. 근데 요즘 코로나 기간 동안에 살이 5kg 더 쪄서 한 85 되는 것 같아요. 배가 약간 풍선 모양으로 나와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S라인입니다. 저는 배가 앞으로 나와 있고 엉덩이가 뒤로 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S라인입니다. 자, 비연속적 숫자나 문자로 표현하고 비연속적인 데이터를 처리할 때 표현합니다. 알겠죠? 사친 영산이 되어 있고 논리회로. 자, 오차범위 무한대입니다. 0.0000까지 됩니다. 자,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해요. 자, 한번 프로그램 돼서 결과값이 나타납니다. 속도 느리고 범용 컴퓨터입니다. 범용 컴퓨터가 뭐예요?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컴퓨터에 디지털 카메라도 꼽고 그 다음에 프린터도 꼽고 스캐너도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핸드폰도 연결할 수 있고 다양하게 연결할 수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범용 컴퓨터입니다. 그래프가 직선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0, 0, 1, 0, 1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디지털 컴퓨터. 아날로그 컴퓨터는 온도, 전압, 진동 등 연속적인 데이터를 처리할 때 아주 편합니다. 여러분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미적분을 이용하고 증폭 회로입니다. 오차 범위는 0.01 그 이상은 안 됩니다. 프로그램이 불필요합니다. 어떤 물리적인 반응을 주면 물리적인 반응이 바로 그 결과값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아날로그 컴퓨터라 그러죠. 자, 속도가 빠르고 특수 목적용 한 가지 분야에만 씁니다. 의학이면 의학, 항공이면 항공 한 가지 분야이겠습니다. 그래프가 곡선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우리는 아날로그 컴퓨터라 그럽니다. 알겠죠? 자, 답은 여러분 쭉 읽어보시고 여러분 디지털 컴퓨터는 뭐예요? 1번 보겠습니다. 데이터의 각 잔해마다 0과 1. 그렇죠. 여러분 0과 1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디지털 컴퓨터는 0과 1. 비트 표현 단위입니다. 비트는 0과 1로 이루어진 걸 말하는 겁니다. 2번 데이터 처리를 위한 명령어들로 구성된 프로그램에 의해 동작된다. 그럼요.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해요. 어떤 결과값을 나타낼 때 한번 프로그램화 된 다음에 결과값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해요. 여러분 컴퓨터에 다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분 디지털 컴퓨터입니다. 3번 온도, 전압, 진동 등과 같이 연속적으로 변하는 데이터에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건 뭐예요? 아날로그 컴퓨터의 특징이잖아요. 아날로그 컴퓨터. 알겠죠? 자, 3번 산술 및 논리 연산을 처리하는 여기 있네. 산술 연산, 논리 연산은 디지털 컴퓨터의 특징이네요. 산술 및 논리 연산을 처리하는 회로에 기반을 둔 범용 컴퓨터로 사용된다. 여기 범용 컴퓨터 있네요. 그죠? 디지털 컴퓨터죠? 여러 가지 분야에 다양하게 쓰이는 것을 우리는 범용 컴퓨터라 그럽니다. 다음 13번 다음 중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와 관련하여 레이드 기술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서버에서 쓰는 기술이에요. 서버에서 쓰는 이 하드디스크를 서버에서 쓰는 기술이에요. 자, 레이드는 뭐냐면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서버 컴퓨터가 있어요. 서버 컴퓨터는 이제 위에든 뒤에든 CPU가 여기 CPU가 하나가 있어.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돼 있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잘 그림 못 그리고 노래 못하고 운동 못하고 아유 잘하는 게 하나도 없네요.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러분 여기다 하드디스크 이렇게 연결해요. 여기다 하드디스크를 막 이렇게 꽂아요. 여러 개 이렇게 꽂아요. 알겠죠?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개 하드디스크를 꽂는데 마치 여러 개의 하드디스크가 하나의 하드디스크인 것처럼 작동해요. CPU가 하나밖에 없는데 근데 마치 각각의 하드디스크에 CPU가 있는 것처럼 작동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서버 컴퓨터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예요? 자동 백업을 해줍니다. 왜? 여러분들이 누가 여러분의 자료를 해킹해서 가져갔어요. 그래도 복원할 수가 있습니다. 왜? 자동으로 백업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죠? 주로 어디에 써요? 여러분 집에서 이렇게 하드디스크 여러 개 연결하는 이런 컴퓨터 쓰지 않잖아요. 그렇죠? 서버나 워크스테이션 컴퓨터에서 사용합니다. 알겠죠? 자, 쭉 읽어보시면 돼. 근데 4번 틀렸어요. 하드디스크, CD롬 스캐너. 이건 뭐 하드디스크나 CD롬이나 스캐너는 서버에서 사용하는 기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건 뭐야? 그리고 또 서로 연결하는 기능이죠. 연결해준다는 건 인터페이스 한다는 기능이잖아요. 그렇죠? 하드디스크, CD롬 스캐너의 인터페이스에 관한 기술이에요. 알겠죠? 이거는 레이드 기술이 아닙니다. 알겠죠? RAID 기술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4번은 다음 14번 다음 중 추가로 설치한 하드디스크 즉 하드디스크에 관한 문제네요.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대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 하드디스크는 여러분 뭐예요? 여기 컴퓨터에 이렇게 하드디스크가 이렇게 있어요. 얘는 옛날에는 여러분 스카시 방식 때에는 이게 뭐예요? 이게 점퍼선이라고 있어요. 점퍼선은 뭐냐면 데이터가 오가는 통로예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이렇게 뭐가 있냐면 전원선이 있었어요. 전원선. 이거는 전원을 켜줘야지만은 하드디스크가 작동하는데 하드디스크가 작동하면서 이 점퍼선을 통해서 데이터가 오고 가는 겁니다. 알겠죠? 요즘은 뭐 이제 SATA 방식, Serial ATA 방식이라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에 데이터가 오고 가고 그 다음에 전원도 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인식하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점퍼선이 없거나 전원선이 없어도 인식하지 못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CMOS라고 있어요. CMOS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옛날에는 이제 뭐 CMOS 설정할 때는 요즘은 뭐 하드디스크나 뭐 SSD나 똑같아요. 하드디스크나 또 USB로 하드디스크로 부팅하거나 USB로 부팅하거나 옛날 같으면 이제 CD롬으로 이렇게 CD롬이 이제 안 나올 것 같아요. CD롬으로 부팅하거나 이렇게 여러 개 부팅하는 경로가 있는데 내가 하드디스크로 부팅이 안 돼 있으면 CMOS가 하드디스크로 부팅되게 안 돼 있으면 인식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CD롬, CMOS에서도 이 CMOS는 이제 롬에 있는 기능입니다. 저런 기능들이 있어요. 자, 한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물어보는 게 뭐예요? 하드디스크를 인식하지 못할 때 적절한 대책이 뭐냐? 근데 적절한 대책으로 옳지 않은 걸 찾는 겁니다. 그렇죠? 자, 1번. CMOS 셋업에서 하드디스크 타입이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그렇죠. CMOS에서 하드디스크로 부팅하게 돼 있는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2번. 하드디스크에 데이터 케이블 연결이나 전원 케이블 연결을 확인한다. 그럼요. 데이터 케이블이나 전원 케이블이 제대로 연결되는지 확인해야겠죠. 3번. 부팅 디스크로 부팅하는 디스크 검사로 부트 섹터를 복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드디스크를 인식시켜야겠죠. 자, 4번. 근데 4번이 왜 틀렸을까요? 운영체제를 설치되어 있는 경우 재설치하고 그 외에는 포맷한다. 이게 말이 안 돼요, 여러분. 하드디스크를 인식하지 못하면 아예 운영체제 자체가 볼 수가 없어요. 실행시킬 수가 없어요. 알겠죠? 하드디스크가 인식이 된 다음에 이제 운영체제가 실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하드디스크가 인식하지 못하니까 아예 운영체제도 인식할 수 없으니까 재설치할 수도 없습니다. 알겠죠? 자, 포맷 할 수도 없습니다. 왜? 인식이 돼야지 포맷을 하든 재설치하든 할 거 아니에요. 답은 4번입니다. 자, 관련도 문제 한번 볼까요?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하드디스크의 파티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이건 하드디스크의 파티션에 관한 문제네요. 여러분 하드디스크가 하나 있어요. 여기 하드디스크는 물리적인 하드디스크는 하나인데 우리 이거는 뭐예요? 논리적인 하드디스크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E 드라이브 이렇게 나눠 쓰잖아요. 이걸 우리는 파티션이라고 합니다. 파티션 분할한 다음에는 여러분 반드시 포맷을 해야지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C 드라이브에다가 뭐 윈도우즈 10을 설치할 수 있고, D 드라이브에는 뭐 리눅스도 설치할 수 있고, 여기 E 드라이브에는 뭘 써요? 맥 OS도 이렇게 설치할 수 있어요. 서로 다른 운영체제를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자, 이걸 뭐라 그래요?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서로 두 파티션이 나누어진 서로 다른 두 개의 드라이브에다가 운영체제를 설치하는 걸 갖다가 우리는 이것을 멀티부팅이라고 합니다. 멀티부팅. 자, 하나의 파티션에는 여러 개의 파일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 틀렸어요. 여러분, 하나의 파티션에는 하나의 파일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파일 시스템이 뭐예요? 옛날에는 파일 시스템이 FAT32였어요. 지금 뭐예요? NTFS잖아요. NTFS. 자, 여러분 이 C 드라이브에다가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속성 누르면 거기에 NTFS 파일 시스템이 NTFS인지 파일 시스템이 FAT32인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은 다 거의 다 NTFS로 되어 있을 거예요. 네. 자, 인식하는 또 크기도 달라요. 사실은 데이터 인식 크기도 다릅니다. 자, 이 4번 하나의 물리적인 하드디스크를 여러 개의 논리적인 영역으로 분할하거나 다시 합치는 기능이 더 맞습니다. 답은 3번이네. 왜? 하나의 파티션에는 하나의 파일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파일 시스템을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단 한 개의 파일 시스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15번 다음 중 컴퓨터의 내부 기억 장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기 내부 기억 장치에 관한 문제네요. 자, 내부 기억 장치에는 주기억 장치가 있습니다. 주기억 장치에는 롬과 램이 있습니다. 롬은 뭐예요? 리드 온리 메모리, 오직 읽기만 하는 메모리입니다. 읽기 전용입니다. 읽기 전용. 비발성이고 펌웨어입니다. 여러분, 롬에 펌웨어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윈도우즈를 설치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아무것도 없는데 얘가 어떻게 여러분 윈도우즈를 실행시키겠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윈도우즈나 리눅스나 맥OS를 그런 운영체제를 설치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펌웨어, 기본적인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롬의 종류에는 마스크롬, P롬, EP롬, EEP롬이 있습니다. 마스크롬은 결코 지우거나 수정할 수 없다. P롬은 한 번 수정할 수 있습니다. EP롬은 자외선에 의해 수정 가능하고 EEP롬은 정기적인 신호에 의해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여기 EEP롬으로 뭐를 만들어요? 여러분 플래시 메모리를 만들어요. 선생님, 플래시 메모리가 뭐예요? 여러분 플래시 메모리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갖고 다니는 USB 메모리, 여러분들이 찍는 디지털 카메라에 있는 메모리, 여러분 또 어디에 있어요? 또 핸드폰에 있는 메모리, 이런 SD 메모리 이런 것들은 다 뭐로 만들어요? EEP롬으로 만들어요. 여러분 그죠? 전기가 없어도 전원이 없어도 데이터가 지워지지 않고 정기적인 신호에 의해서 언제든지 수정 삭제가 가능합니다. 자, 이 롬에는 뭐가 있냐면 바이오스가 있어요. 바이오스는 베이직 인풋 아웃풋 시스템, 컴퓨터 입출력 제어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기본 글꼴, 포스트 시스템 등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포스트 시스템은 뭐예요? 자체 진단, 자가 진단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컴퓨터를 딱 키면 롬이 착 작동을 하면서 제일 먼저 램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알겠죠? 그걸 갖다 우리는 뭐라 그래? 그걸 롬이라고 합니다. 자, 램이 있습니다. 주기억 장치에는 롬과 램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램 생산 세계에서 거의 1위에요. 그렇죠? 램 생산. 맞나요? 중국이 더 많나요? 또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 램은 뭐예요? 랜덤 액세스 메모리라 그래요. 읽기 쓰기가 가능해요. 여러분 컴퓨터를 딱 키면 화면에 확 뜨잖아요. 그쵸? 램의 용량이 클수록 화면에 빨리 뜨는 속도가 빠릅니다. 자, SRAM이 있습니다. 캐시 메모리를 사용하여 속도가 빠르고 값이 비쌉니다. 여러분 SRAM이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SRAM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컴퓨터 가격이 반값이 됩니다. 캐시 메모리에 사용되는 속도가 빠르고 값이 비쌉니다. D램은 SRAM은 뭐예요? 스테이스틱 램이라고 그래서 정적인 램이라고 합니다. D램은 다이나믹 램이라고 그래서 동적인 램이라고 합니다. 방전됨으로 주기적인 재충전이 필요한 게 D램입니다. 램의 접근 속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캐시 메모리가 사용됩니다. 자, 문제 한번 볼까요? 1번. 램은 일시적으로 전원 공급이 없더라도 내용을 계속 기억된다. 틀렸어요. 여러분, 전원 공급이 없더라도 내용이 계속 기억되는 건 뭐예요? 이건 롬이잖아요. 롬. 왜? 리드 오운님이 내용이 계속 기억되기 때문에 롬이라 그러는 거예요. 램은 뭐예요?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만 화면에 뜨지. 여러분 전원이 꺼졌는데도 화면에 떠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램은 일시적으로 기억하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알겠죠? 전원이 켜졌을 때만. 2번. SRAM이 D램보다 접근 속도가 느리다. 틀렸어요. SRAM이 접근 속도가 빠르고 값이 비쌉니다. 알겠죠? SRAM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프로그램 여러 개 띄워놔도 속도가 느리지 않는 겁니다. 알겠죠? 자, SRAM이 접근 속도가 빠릅니다. 3번. 주기억 장치의 접근 속도를
계산하기 위해 가상 메모리를 사용한다. 여러분 여기 뭐라고 이거는 SRAM D램보다 여기 빠르다네. 빠르다 그쵸? 3번은 주기억장치의 접근 속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가상 메모리가 아니라 뭐라고요? 캐시 메모리를 사용합니다. 캐시 메모리. 가상 메모리는 뭐예요? 가상 메모리는 접근 속도와 관계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기억장치의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상 메모리를 사용하는 겁니다. 알겠죠? 접근 속도하고 상관없습니다. 왜? 이 주기억장치 즉 램이 화면에 어떤 프로그램을 띄우려고 그러는데 자기보다 용량이 커요. 그럼 램이 버겁잖아요. 그렇죠? 그 프로그램 띄우는 게 너무 버겁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드디스크 같은 보조기억장치한테 요청하는 거예요. 내가 용량이 부족하니까 하드디스크야 나 좀 도와줘. 함께 우리 이 프로그램을 화면에 로딩하자. 이러니까 하드디스크가 자기가 원래는 보조기억장치인데 마치 주기억장치인 것처럼 작동해서 화면에 프로그램을 로딩해 줍니다. 알겠죠? 그걸 우리는 가상 메모리라 그럽니다. 자, 4번 롬에는 바이오스 기본글과 포스트 시스템 등이 저장되어 있다. 맞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다음 16번 다음 중 컴퓨터의 제어 장치에 있는 레지스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레지스터는 어디 있어요? CPU에 있잖아요. CPU는 뭐예요? 센터 프로세싱 유닛이라 그래서 중앙 처리 장치잖아요. 컴퓨터의 두뇌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CPU에 따라서 여러분 컴퓨터의 성능이 좌우돼요. CPU에 따라서 펜티엄 1, 펜티엄 2, 펜티엄 3, CPU에 따라서 i3, i5, i7, i9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알겠죠? CPU의 성능에 의해서 이 CPU 안에 레지스터가 있습니다. 자, 레지스터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1번 다음에 실행해야 할 명령의 본질을 기억하는 프로그램 카운터, 프로그램 계수기라고 합니다. 프로그램 카운터입니다. 2번 현재 실행 중인 명령을 기억하는 명령어 레지스터라고 합니다. 자, 다음 3번 명령 레지스터에 있는 명령어를 해독하는 명령 해독기가 있습니다. 4번 해독된 데이터의 음수부호를 검사하는 부호기가 있습니다. 이래 틀렸어요. 부호기는 여러분 부호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부호하고 알겠죠? 뭐예요? 신호를 생성하는 회로입니다. 신호를 생성하는 회로. 부호기는 답은 4번입니다. 다음 17번 다음 중 컴퓨터 고장으로 인해 작업 중단을 대비하고 업무 처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두 개의 CPU가 같은 업무를 동시에 처리하여 그 결과를 상호 점검하면서 운영하는 시스템은 자 이걸 듀얼 시스템이라 그래요. 듀얼 시스템이 뭐냐면요. 두 개의 CPU가 동시에 가동되면서 데이터를 처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CPU 하나가 멈춰요. 그래도 하나의 정상적인 CPU가 계속 가동되는 것을 우린 듀얼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럼 듀플렉스 시스템은 뭐예요? 두 개의 CPU가 있어요. 하나의 CPU는 가동 중이고 하나의 CPU는 멈춰 있어요. 근데 하나의 CPU, 가동되던 CPU가 고장이 나요. 그럼 대기 중인 CPU가 가동되는 것 같다가 우리는 그거는 듀플렉스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다중처리 시스템은 뭐예요? 다중처리 시스템은 두 개 이상의 CPU가 들어가면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다중처리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클러스터링 시스템은 뭐예요? 여러 대의 컴퓨터에 연결되어 하나의 시스템처럼 동작하는 컴퓨터를 클러스터링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답은 뭐예요? 답은 여기 17번엔 3번입니다. 듀얼 시스템. 두 개의 CPU가 동시에 돌아가면서 두 개의 CPU가 같은 업무를 두 개의 CPU가 같은 업무를 동시에 처리한다 그랬잖아요. 이건 듀얼 시스템이에요. 하나는 가동 중이고 하나는 대기 중이다. 이럴 때는 듀플렉스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다음. 자, 이제 7 문제는 안 나오니까 안 하겠습니다. 자, 20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다음 중 윈도우 10의 멀티부팅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멀티부팅에 관한 문제네요. 자, 멀티부팅이 뭐라 그랬어요? 이제 하나의 하드디스크가 있어. 뭐 두 개의 하드디스크는 상관없습니다. 여기에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서로 다른 운영 체제를 설치하는 거지. 뭐 여기다 윈도우즈 7을 설치해야 되고 이제 윈도우즈 7 안 나오니까 여기다는 윈도우즈 10을 설치해야 되고 또는 뭐 윈도우즈 7 대신 여기다가 뭐 리눅스를 설치해야 되고 알겠죠? 저기다 뭐 맥OS를 리눅스가 아니면 맥OS를 설치하든지 뭐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죠? 서로 다른 운영 체제를 설치할 수 있고 또는 똑같이 윈도우즈 10을 두 개 다 C 드라이브에도 윈도우즈 10
운영체제, D 드라이브도 윈도우 10 운영체제를 설치할 수도 있어요. 뭐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이걸 갖다 우리 멀티 부팅이라 그럽니다. 알겠죠? 자, 쭉 읽어보시고요. 3번 보세요. 멀티 부팅은 두 개의 윈도우즈 중에서 최신 버전을 먼저 설치하고 이전 버전을 다음에 설치해야 정상적으로 부팅된다. 틀렸어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C에다가 먼저 설치하든지 D에다가 먼저 설치하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최신 버전을 먼저 설치하든지 뭐 나중 버전을 먼저 설치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죠? 자,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왜 틀렸을까요? 최신 버전을 먼저 설치하고 이전 버전을 다음에 설치해, 이런 건 없어요. 알겠죠? 이전 버전을 먼저 설치해야 되고 최신 버전을 나중에 설치해야 되고 이전 버전을 나중에 설치하고 최신 버전을 먼저 설치해야 되고 순서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멀티 부팅은 그냥 두 개 서로 다른 드라이브에 두 개의 운영체제를 설치해서 부팅하는 걸 갖다가 우리는 멀티 부팅이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다음 시간에는 커말 1급 실기 2017년 1회 스프레드시트 21번부터 40번까지의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